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자, 오늘 현재 수요일 날 역시나 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이 이제 조만간 끝날 것 같은데 시장이 갑자기 좀 빠지네요. 이게 시장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슈 때문인데 여러분 시장에서 부채 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 부채 한도가 협상이 이루어지네 안 되네 시끄럽죠. 근데 부채 한도 하시는데 그냥 부채 한도 하면은 안 좋은 건가? 협상이 돼야 되는 건가?라고만 내용을 아실 텐데 왜 속 얘기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부채 한도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 오늘 얘기를 듣고 나시면 또 새롭게 지식인이 또 되시는 겁니다. 금융 지식이 늘어나시는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좀 말미에는 요즘에 또 시장에 관련 또 시장이 또 매수할 만한 업종들이나 또 관심 있는 업종들 제가 체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부채 한도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조금 중요하긴 한데 우선은 CPI부터 시작을 하죠. 시장에 중요한 얘기 꼭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자, 우선은 CPI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현재 아직 발표는 안 됐어요.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4월 CPI 전월보다 한 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CPI가 지금 중요한 거는 연준의 목표치가 중요해요. 2%. 그러니까 연준이 2% 목표치까지 CPI가 물가 지수가 잡히지 않는 이상 뭘 한다고 하죠?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라는 게 주요 이제 골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발표가 되면은 예상치에 거의 부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인플레이션 자체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 인플레이션 중간값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수치 자체는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건 조금 내려가 있는 모습이에요. 향후 1년이라는 거죠. 그럼 연준이 고민을 하겠죠. 어떤 고민을 할까요? FOMC에서 뭘 할까요? 금리 자체를 언제 내릴까요? 지금은 내년이라고 하지만 이게 조금은 하반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CPI 자체가 안정이 조금 되면서 어떻게 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거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나요? FOMC가 6월 중순에 있죠. 점도표 발표가 있을 거라 말씀드렸죠. 점도표가 3월, 6월, 9월, 12월에 있는데 연준 의원들이 과연 점을 얻다가 찍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오늘 추가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바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 상하원 의원 대표들과 만나가지고 협상 중이지만 쉽게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협상이 또 결렬될 경우에 시장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채 한도 얘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고 계속 중요해요. 그래서 6월까지는 시장 천천히 보시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얘기 부채 한도 얘기를 드리죠. 자, 미국 부채 한도 얘기합니다. 부채 한도 얘기하는데 도대체 부채 한도가 뭐야? 자, 부채 한도란 뭔가요?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 그리고 국가 채무 관련 이자 지급하는 일, 또 하나 세금 환급 등을 포함해서 지출에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총 금액이에요. 총 금액.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정부 지출을 위해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합법적으로 재무부에서 쓸 수 있는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정의예요. 이해는 되시죠? 그냥
재무부에서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채 한도라고 그냥 툭툭 얘기하는데 근데 부채를 어떻게 발생시킬 거야? 어디서 돈을 빌릴 거라는 거죠. 네. 어디서 빌려요?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해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지, 사실.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여러분, 국채하면은 뭐 2년물, 뭐 10년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국채를 발행해서 자국민한테 팔든 해외에 팔든, 그렇죠? 뭐 연기금도 우리나라 연기금도 포함될 수 있겠고 전 세계 기관들 해외에 팔든 해가지고 조달하는 방식을 뜻해요. 그런데요, 이게 무한대가 아닌 한도를 정해서 빌리게 되어 있어요. 현재 법으로 그렇게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채를 발행했죠, 그렇죠? 국채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간이 있어요. 10년물이면 10년물, 그렇죠? 뭐 1년이면 2년이면 3년. 국채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번. 채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채권이라는 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일정 부분 이자와 원금을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찍어낸 국채는 만기 때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새롭게 어떻게 해요? 국채를 찍어내야 돼요. 근데 이 부채 한도가 걸려 있다 보니까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얘기를 다 들으시면 왜 그런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만기 때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은 디폴트가 난다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하게 돼요. 큰 맥락으로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왜 생겨났냐? 이 부채 한도가 왜 생겨났냐? 이거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부채 한도가 왜 생겨났냐? 도대체 왜? 자, 1917년도 때 최초로 부채 한도를 법으로 지정을 했어요. 법으로. 왜 그랬냐면요. 이전까지는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됐었어요. 일일이 채권을 발행할 때.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미국 정부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전쟁 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요. 국방비가 그때 당시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정말 많이 사용을 했어요. 폭발적으로 정부의 지출이 증가를 하는데 매번 어떻게 해요? 의회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승인을 매번 받고서 일일이 이거를 오케이 발행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 소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부채 한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부채 한도를 만들어서 얼마까지 뚫어줄게. 그럼 이때까지 니들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재량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발행을 해가지고 마음껏 이 한도까지 찍어 쓰는 거예요. 돈을 재무적으로. 자, 근데 계속 사실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문제긴 한데 어찌됐든 자, 또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게 1939년, 1917년도에 좀 얘기가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시기 자체가 1939년도 미 의회에서 모든 종류의 재정증권에 대한 한도를 정하게 돼요. 모든 종류의 한도를 정해버렸어요. 예. 아셨죠? 그런데요, 1940년도에 첫 한도가 얼마였냐면요. 64조 원이었어요. 64조 원. 얼마 안 됐어요. 이 당시. 어쨌든 간에 첫 출발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는 뭐 100여 차례 얘기도 있긴 한데 한 80여 차례 되는 것 같아요. 한 80,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80여 차례 가까이의 산도를 수정되어서 굉장히 좀 늘렸어요. 계속 올렸어요. 계속 올렸습니다. 근데 옐런 장관이 최근 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한도를 좀 없애야 된다라고 조금 사실 주장하고 있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한도를 정해놨잖아요. 한도를 정해놨는데 만약에 부채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넘어가면요. 연준에서 예치된 일반 계정 자금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보통 한 10조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6조에서 7조가량의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준에서요. 네. 일반 계정 자금이에요. 당연히 좀 돈이 있겠죠. 네, 나라 살림하는 데 있어서. 근데 현재 시점이 뭐냐면 바이든이 왜 상원, 하원 의원 불러놓고 막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협상이 결렬됐다고 하고 또 다시 또 만나기로 하고 이렇게 얘기가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거의 사용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월 1일이라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걸 다 쓰게 되면요. 추가로 필요할 때 특별 조치를 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기간이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6월 1일 넘어가서 6월 한 7일이나 6월 첫 주 안으로 해서 특별조치 기간에 사용했던 자금마저도 앵꼬가 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까지 미루고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은 안 나간다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특별조치 기간에는요. 정부 저축 개정 투자 기금 쪽이랑 공무원 퇴직연금, 장애인연금,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요. 그리고 외환 안정 기금에 재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중단하거나 기금 재원을 사용을 하기도 해요. 예. 여기까지도 모두 다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맥스치까지 불구하고 사용했음에도 의회 승인이 안 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디폴트. 옐런 의장이 얘기하는 그 디폴트, 특별 조치까지 다 썼을 때 발생했던 포인트 자체가 6월 1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아마 6월 첫 주까지는 열어놨을 거예요. 네, 디폴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디폴트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무원들은요. 무급 휴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식으로도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참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디폴트가 되면 어떡하지? 고민해 보셨나요? 디폴트가 되면. 네. 셧다운이라고 이제 기사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돈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실 믿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요.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요. 왜 국채 금리가 급등하죠? 이 국채에 대한 안전성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나라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금리 자체가 어떤가요? 네, 낮은 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뭐 해외의 남미 같은 쪽이나 뭐 보면은 터키도 그렇지만은 금리가 아주 높습니다.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매일매일 바뀌는 상황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상품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지금 3.5 정도 되는데 이게 치고 올라가 버리면요.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시장에서. 시장이 큰 하락을 보여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국채금리 급등입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 CDS 프리미엄 이게 좀 문제 발생하는데 부도 위험에 대한 부분 등급인데요. 이게 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요것도 움직이게 되면 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사실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될 수는 있어요. 아주 잠시나마. 뭐 길게는 뭐 한 달 정도까지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 디폴트가 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내용이고
망하면 안 되니까 한도 협상은 결국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한도 협상은 이루어져.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과정이에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요. 주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크게. 제가 그 상황들을 좀 하나씩 조금 다시 또 보여드릴 건데 진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해요. 우선 요거부터 보고 하죠. 자, 근데 현 시점의 문제가 뭐냐면 요게 또 재밌어요. 오늘 아마 얘기 듣고 나시면 아하 이제 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고 그래서 이게 부채 한도 협상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서 난리구나. 현 시점 문제점 뭐냐면요. 공화당하고요.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지금 굉장히 좀 세요. 그러니까 하원은 여러분,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부채 한도 상향의 대가로 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을 현재 요구하고 있어요. 딜인 거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년 이제 미국 대선 입장에서 봤을 때 공화당의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려고 하잖아요. 2번 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풀어낸 금액들이 원체 커요. 뭘 풀어냈냐면요. 기후변화 기금 폐지해라,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해라 등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민주당에서 뭐 했죠? 돈을 풀었어요. 돈을 시장에 쫙 풀었어요. 돈을 막 풀어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 자체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하원, 공화당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니들이 이거 지출 삭감해가지고 금액 그만 풀어라. 그러면은 우리는 뭐야? 부채 한도 협상 하원에서 사인해 줄게. 하원 통과하고 상원 통과 다 해야 되거든요. 해줄게. 아니면 못 해. 근데 우선은 이제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조건 없는 한도를 인상 방침을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하원을 어떻게든 이제 꼬셔보려고 바이든 대통령이랑 만났단 말이에요. 안 돼. 예, 협상 결렬됐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만에 될까요? 되면 좋겠지만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이 나이가 죄송한 말씀, 연세가 좀 많으세요. 이게 84인가요? 꽤 많으세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찌 보면 아주 젊은 나이긴 하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한 번 더 대통령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의견 자체가 좀 많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민주당이 지금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것까지 지금 같이 일이 터지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힘든 상황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건 없는 얘들이 공화당에서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조건 없이 이런 거 필요 없어. 한도 인상 방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다음 대선에 못 나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데 여기마저도 무너져 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썩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강경책으로 가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무슨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공화당 추진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발동 의사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이 지금 이 한도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이래서 부채 한도 협상을 공화당이 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상원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고 피터지게 싸우는지의 그것도 이해를 좀 하실 것 같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정치 분위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전체적인 입장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디폴트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네. 실질적으로 디폴트가 된 적은 없어요. 네, 없지만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2011년 8월. 이때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오바마 정부 때인데요. 부채 한도 상향에 여야, 네,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극도의 대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S&P 신용평가사에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시켜버려요. 예. 보여드릴게요. 2011년 8월 차트를 우리가 한번 보고서 그때 당시 어땠는지, 자, 코스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주봉으로 갈게요. 주봉으로 가서요. 쭉 당겨보자. 자, 2011년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때 주봉이긴 한데, 자, 여기 2011년 여기가 8월이에요. 8월 시작이에요. 이때가 당시가 2100포인트였습니다. 약이요, 약. 네. 그리고 여기 최저점이 여기가 얼마냐면요. 1650 조금 안 됩니다. 예.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아, 부채 한도 협상이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게 한 23~24% 되나? 20% 이상 이게 하락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아찔하죠. 코스피가 20% 정도 빠지면요. 여러분 일반 종목들은요. 곱하기 막 1.5배에서 2배까지 네, 나락으로 떨어져요. 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자, 코스피는 이렇게 떨어졌었고요. 코스닥도 한번 봐드릴까요? 코스닥도 말해 뭐 할까요?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때 당시입니다. 주봉이긴 한데 코스닥이에요. 코스닥도요. 여기가 이때는 참 코스닥이 그래도 낮았네요. 540 정도 됐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400포인트예요. 많이 빠졌다. 한 25% 되는 건가? 140포인트 빠졌네요. 여기. 근데 일주일 만에 내다 꽂았다 올라오긴 했지만 다시 빠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그리고 셧다운이라는 그림을 그려지게 되고 만약에 또다시 S&P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할 경우에 최소 몇 퍼센트? 20%에서 맥스 25% 정도까지의 우리는 시장 하락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현재로 돌아갈게요. 일봉으로. 자, 코스피가 지금 현재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해서요. 뭐 장 마감은 아니지만 한 2,500 정도가 됩니다. 네, 20%가 빠지면 몇인가요? 2,000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를 차트상으로 제가 라인을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작년 이제 9월, 10월 달에 바닥을 찍었던 포인트가 여기인데요. 여기 자리가 몇이냐면 2,100포인트입니다. 100포인트요. 최저점보다 더 밑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장 안 떨어졌을 때 20% 잡은 건데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2,000이 깨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2011년 당시에는 사실 시장이 지금처럼 큰 문제가 있던 시기가 아니에요. 금리에 대한 부분도 경기에 대한 부분도 그래도 괜찮았던 시기였거든요. 지금보다는 양호했던 시기인데 이 정도 빠졌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그냥 흘겨들으실 게 아니라 조금은 조심해야 되고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연출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5월 달 같은 경우 FOMC 우리 금리에 대한 부분 꼭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0.25% 수치가 올라갔어요, 금리가. 근데 6월 달도 제가 5월까지 보다가 6월 달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만 보려다가 6월에 FOMC 한 번 더 짚어드리지만 FOMC에 뭐예요? 네, 점도표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6월 만약에 1일부터 발생할 언제까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얘기로는 지금 첫 주까지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때 발생한 부채 한도 협상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있어서 주식을 막 하고 싶은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정말 고민해 보셔야 돼요. 현금 확보에 대한 고민도 정말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만약에 느려지게 될 경우 한 달 막 가기도 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다시 과거 차트로 돌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돌아가서 코스피의 이때 8월 거 보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정확하게 차트로 표현하자면요. 거의 이때쯤 놓여있다 보시면 돼요. 이때쯤 놓여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 따져보자면. 이러면 이해가 좀 빠르실까요? 우리는 현재 여기쯤 놓여있는 거예요. 날짜상으로 따져봤을 때.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상원, 하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막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도 민주당이었고, 지금도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협상이 잘 안 됐어. 이때 당시도 얘기가 돌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졌던 시점이었거든요. 좀 다시 지워볼까요? 올라가다가 떨어졌던 시점이었거든요. 협상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되려다 하다가. 그러니까 협상 결렬, 디폴트, 셧다운, 미국에서 뭐예요? 신용등급 강등 나와버리니까 차트가 어떻게 바뀌어요? 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무섭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렬됐다고 해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회복이 안 돼요. 꽤나 오랜 시간 바닥을 그어버려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기간 자체도요. 여기서 한 2달 정도 바닥 확인했어요. 2달 걸렸어요. 그럼 날짜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 6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6월 둘째 주까지는 최소 영향이 갈 거고 이게 여기서부터 터진다 시점 하더라도 언제까지 가요? 최소한 8월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어두울 수 있다는 거예요. 8월 초중순까지는. 맥스로 본다면.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뭘 보시냐면 지금 현재 이런 시점이 만약에 온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뭐죠? 조금 천천히 시장을 보셔야 되고 현금에 대한 확보하셔야 되고 제가 시장 굉장히 조심스럽다. 4월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4월, 5월 조심스럽다 말씀드렸고요. 6월 달까지 꼭 보셔야 된다. 보시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부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식을 좀 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대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옐런 장관이 굉장히 조금 몇 차례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거듭 경고를 했어요. 문제 발생이 원래는 7월이었어. 7월. 근데 6월 1일 날 왜 얘기를 계속하냐면 원래 예상이 세수가 부족할 거에 대한 예상 자체가 원래는 예상이 7월이었어요. 7월. 그런데 4월 달에 막상 딱 세금을 까고 보니까 예상을 너무 밑돌았어요. 너무 밑돌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디폴트 발생에 대한 경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뭐예요? 미 의회 지도부를 만나가지고 회동을 하면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기억하세요? 부채가 처음에 보시면 1937년도 때 시작했을 때 64조 원으로 출발했어요. 한도를. 40년, 194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 정도 전에. 예. 거의 뭐 바이든 대통령 나이 때네요. 네, 어찌됐든. 이때 이렇게 정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얼마냐면 4경원 정도 돼요. 4경원. 이게 이제 수치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4경원. 그러니까 1경원이 만조잖아요. 만조. 이게 넘어가면 이제 1경으로 바뀌는데 1조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1조 원도. 근데 현재 부채 한도가 4경원 정도 같아요. 한 31조 정도 달러 될 거예요, 아마. 지금 4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게 미국에서 지금 거의 80년 이상을 이런 식으로 부채 한도를 계속 올려왔는데 당연히 뭐 글로벌 그 금융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해는 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인가 싶은 거고 계속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막아가면서 일을 보는 건가? 미국이란 나라가 만약에 어느 일순간 한 차례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건 전체적으로 터져버릴 거고 아직 뭐 100년 만에 온다는 뭐 경제 대공황 자체는 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거에 대한 이 감히 상상도 안 되는 셀 수 없는 돈에 대한 부분이 언젠간 한번 오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근데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오지 않을 거고요. 나중 얘기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번 기회를 노려야 돼요. 제가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번에 시장이 어찌됐든 이 시장은 부채 한도 협상 이슈를 가지고요. 계속 깔아내릴 거예요. 오늘도 5장 빠지는 거 보세요. 계속 흘러내릴 거거든요. 시장이 이 부채 한도 협상으로 무너질 거예요. 이제 처음 만났어. 회동을 처음 했는데요. 한 번, 두 번으로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협상이라는 게 되겠냐고요. 다음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이 나와야 될 판에서 공화당에서 그거를 하원에서 이거를 한 번에 오케이 해주겠냐고. 아니죠. 시장은 계속 이걸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락이 나올 거고요. 한동안 계속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굳이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린다면은 코덱스 한글로 쓰죠. 코덱스 인버스 뭐 감히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하락 배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요거 좋아하시지만 움직임 자체가 조금 재미없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곧버스 가시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사실 저도 만약에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고 있었다면 시장을 분석했을 때 곧버스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의견입니다. 뭐 사실한 말씀은 아니고 의견이니까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요거 가지고 한바탕 드시고 난 다음에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달리면 돼요. 앞으로 진짜 수년 동안 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2020년도 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 주식을 많이 해서 재미 보셨죠? 요 정도 끝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번에 시장에서 다시 이런 시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오픈 채팅방에서도
글을 많이는 안 적고 있긴 하지만 간간히 말씀드리는 것들 보면은 제가 일부러 글을 많이 안 적어요. 열심히 막 안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막 열심히 한다고 한들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전체 시장의 흐름을 타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냥 잡주들이 많이 올라가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뭐 잡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요. 막 요동치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종목들을 움직여봤자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시장이 움직여줘야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리딩을 만약에 하더라도요. 크게 재미가 없어요. 저같이 이제 약간 중형주 스타일 좋아하고 바닥에서 노는 거, 급등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의 성향들은 특히나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시는 안 올 수 있는 기회니까 꼭 참고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제가 조만간 이제 요 상황들이 끝나고 나면은 시원하게 쏠 거거든요. 팡팡팡팡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업종에 대한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준비한 업종이 많지는 않아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하고 바이오 쪽이랑 게임이랑 여행, 엔터 요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될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은 이제부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줄 건데 이게 걱정인 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차트 추세를 굉장히 좀 자주 보기도 하고 그에 따른 대응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우선 여기서 라인을 잡아보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세를 봤을 때 이게 9월 말 10월에 바닥을 확인했잖아요. 이런 그림에 대한 하단 추세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할 때 얘가 밀리게 될 경우 이런 그림 약간 깨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이게 바로 뭔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주는 건가? 약간 이런 고민도 들기도 해요. 사실 삼성전자를 봤을 때.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회복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 실적을 확인한 시기가 또 언젠가요? 7월이야 또.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가 좀 맞아떨어지는 하락 쪽으로 맞아떨어지는 듯한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조정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가격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요 라인 자체가 보시면 여기가 6만 원짜리예요. 요 하단자리 자체가. 그래서 맥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만약에 체크해 봤을 땐 얼마까지 보시면 되냐면요. 한 8에서 10% 정도의 하락 흐름에 나온다면은 대응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뭐 지금부터 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담아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도 올라가는 현대차, 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요. 이미 사실 뭐 수급적인 포인트에서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상당히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많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외인들의 수급, 현대차 보면요. 퍼펙트한 상황이고 기관들도 중간중간에 매도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잡고 있는 모습은 나와줘요.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매수 대응을 하는 그런 그림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차트를 빵 크게 열어놨는데 좀 더 볼게요. 더 크게 볼게요. 이렇게 봐야겠다. 자, 보시면요. 자, 여기 자리는 넘어갔어요. 그죠?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여기 이 박스권 자리에 놓여 있거든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혹여나 시장 하락이 만약 크게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뭐 갑자기 시종 등급이 강등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를 저는 원치는 않지만 혹여나 어찌됐든 질질 끄면 시장이 불안할 경우에 외인들 자체도요. 이 종목들을 좋지만 일시적으로 갈아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현기차는 지금부터 계속 가져가시는데 만약에 증시 자체의 문제, 급락 흐름이 나오면서 뭐만 보시면 되냐면 기아차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팁 드릴게요. 얘는 크게 볼 거 없고요.
외인들 나가는 것만 보세요. 네, 딴 거 보지 마시고요. 기관도 보지 마세요. 기관은 들러리예요. 외국인들이 정리하고 나가는 포인트 보시고요. 수치상으로 한 10만 주 이상 외인들이 매도 흐름이 나온다면은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나온다면 그때만 조심하세요. 네.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만 보세요. 이때부터 해서는 분할 매도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네. 저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를 끝까지 믿으셨던 분들, 에코프로 BM 여러분 기억하세요? 4월 달에 저 이제 여기 좀 방송할 때 네. 얼마나 요때 얘기예요. 요때예요. 엄청 고평가입니다. PER 100배입니다. 90배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예. LG 엔솔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렸기도 했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2차 전지주들 다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게 보시면 완전 깨졌어요. 차트가 사실 이때부터 조짐이 좀 이상했고요. 거의 제가 뭐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 최고점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기록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올려오면 다 나오는데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십시오. 네. 추세가 완전 깨졌어요. 21선 노란 거 21선인데요. 21선 네 깨졌어요. 아웃. 아직 뭐 61선 보고 121선 보면서 아직 괜찮은 것 같아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버티실 건가요? 61선까지? 이미 추세는요. 보통 단기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라인 잡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림 크게 볼 때. 추세를 타고 가잖아요. 거의 21선처럼 타고 가는데요. 바닥 지키면서 가는 자리들이에요. 거의. 한번 여기 올라갈 때 제가 안 죽나? 올라가나 싶었는데 못 버티더라고. 왜 못 버티냐면요. 항상 주식은 심리적인 영향도 굉장히 강한데 이 고점 자리에 물려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 쌓여있는 거래량과 이 몇 날의 거래량이 올려칠 때 이 사람들의 심리를 누르고 극복하고 올라갈 정도의 자금이 생기냐는 거죠. 그래서 안 생겨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요. 한 번, 두 번 꺾였을 때 라인을 추세 이탈하고 반등이 나올 때 추가로 올라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더더욱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있습니까? 기관들의 실적인 매도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중립 의견은 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매도 의견 내면 야 무조건 팔어. 빨리 나가! 이 소리가 말씀드렸고 중립은 저는 매도 의견인데 뭐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 한번 해보세요. 뭐 갖고 계신 건 좋지만 그래도 파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가 그게 중립 의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쏟아져 나왔잖아요. 에코프로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 다 깨졌어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압력이 갈까요? 시장이 압력을 가요. 네. 6월 FOMC부터 시작해서 부채 한도 협상까지 시장이 압력을 줍니다. 압박을 줍니다. 버틸 수가 있을까요? 특히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는 완전 대형주잖아요. 네. 못 버텨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상황인데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보면은 반면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와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제가 4월 넘어가면서 5월, 4월 달에 많이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시장의 조금 흐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드렸었는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좀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도 그렇지만은 돌려 세우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물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요즘 조금 시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전체적인 추이에서 저 바닥을 확인하면서 약간 돌리는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어요. 꼭 시장이 흔들리면 방어주 역할을 좀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대안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전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코덱스 인버스예요, 사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요거 보면 되죠? 게임주 쪽 잠깐 볼게요. NC는 실적 우려감이 좀 원체 크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NC보다는 차라리 이 종목을 좀 보긴 해요. 펄어비스를 요즘에 계속 보고 있어요. 당장에 재미없어요. 아니면 대부 시스터즈도 보고 있는데 당장에 재미없어요, 애들은. 왜 재미없냐면 실적이 아직 안 나와요. 다만 뭔가 이제 모멘텀거리와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올 하반기나 내년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바닥을 확인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떨까 하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좀 말씀드려보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시장이 여러분 조금 갑갑한 상황이 계속 올 거예요. 답답하실 건데 기회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게 다시는 안 올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또 오랜만에.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수익도 거두시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면서 차분하게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채 한도 이제 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거 하나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TV에서 부채 한도 얘기 나오면은 아하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부채 한도가 뭐야? 옆에서 물어보시면은 아마 이제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실 겁니다. 그렇죠?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판단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